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감기 걸리신 분들이 없는지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한 주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시작은 벌써 됐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도시개발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배웠죠. 개발사업의 착수, 사업의 추진체는 누구라 그랬죠? 공공, 민간, 이제 공공, 민간, 협력형. 뭐 공공 이제 우리가 처음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이런 때는 거의 공공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LH공사나 공사에서 이렇게 그 만들어서 공급을 한 주공아파트, 잠실이나 뭐 이런데 주공아파트 쪽을 거의 대부분 만들었었고, 이제 그러면서 건설 사업이 점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민간 업체도 조금씩 이제 그 기업의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면서 나라에서 하기는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어찌 되었건 간에 그 민자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주길 바랬었죠. 그래가지고 그 현대나 이런 쪽에서 그 이런 개발 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점점 대량화하면서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작은 정부를 실현하면서 민간의 기업의 움직이를 활발하게 이제 쭉 그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이 시대까지 끌어왔고, 그 다음에 공공민간 협력형. 우리가 민간이 어느 정도 세대 이상을 지으면 거기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짓게 되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를 좀 피해 가려고 어쨌든 쪼개서 단지를 만들어서 짓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좀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면서 그 임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 그 태능이나 이쪽 개발 사업이나 뭐 강남 재개발 사업도 니네가 원하면 우리가 LH공사나 SH공사 등이 들어가서 같이 개발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요번 정부에서. 그러면서 좀 더 그 공공 부분을 키운다는 얘기가 뭐 녹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임대 사업죠. 이런 거를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주체가 되겠죠. 이제 공공민간 협력업체 개발 방식은 공공의 장점인 추진력과 민간의 장점인 경영 능력을 결합하는 시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서로 간에 이제 그 완력 싸움이 좀 큰 거죠. 우리는 여기다 좀 더 임대 아파트를 늘리고 싶다. 그럼 니네 용적률 늘려줄게. 하지만 뭐 임대주택이 근처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공 쪽에서는 어떻게, 그럼 니네는 백날 그거 해봐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나 우리는 허가 안 내줄래. 이런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센텀 CP키, 대덕, 테크노밸리 이쪽이 그 이런 방식을 결합을 해서 했었고, 용산도 그런 개발을 하려고 그랬으나
좀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민간 주도형 개발 방식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최대 이익을 뽑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선 이게 허가받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뭐 법적 최고 기준까지 올려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허가하는 쪽에서는 그럼 뭘 좀 더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을 이제 뭐 그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체가 누구냐, 공공 민간 협력형 요렇게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민간 주도형 공공 주도 사업은 좀 적죠. 공공 주도형은 대부분 택지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개발 방식을 보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방식이 있죠. 수용 방식, 사용 방식은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해서 시행자나 지정권자를 해서 이주 대책하고 뭐 토지 조성 공급 계획하고 그다음에 분양을 해서 조성 토지 준공 전에 허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이게 예전에 공공 부분에서 뭐 쓰진 않죠. 이게 한 70년대, 80년대 버블이 있을 때 요런 개발 방식이 좀 유지됐었고 황지 방식은 돈이 없을 때 환지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 땅을 싹 요 전체 땅을 개별 택지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환지 정리를 한 다음에 남는 땅을 이렇게 이용해서 뭐 공원도 만들고 관공서도 넣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의 이익을 좀 챙겨가는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 작성하고 설계를 해서 이 시장과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거죠.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뭐 환지 예정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필요 없죠. 환지 처분. 그래서 등기 촉탁을 해서 시행자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에 해서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이거를 뭐 한 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때 이제 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의 신청 제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토지의 확보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환지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그랬죠. 우리는 뭐 여기서 토지 건물 조성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열람 뭐 이렇게 쭉 해서 한 다음에 이제 협의 불성립이 됐을 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환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토지를 내놓고 그러면 니네가 이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금액을 배상해 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조합에 내 땅을 넘기겠다. 쉽게 얘기하면 조합 설립을 해서 이 개발에 동의를 하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협의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까다롭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껴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상이나 이런 게 되게 힘들어요.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불성립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수용해야지만
이게 개발이 되면 뭐 어떻게든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이제 불성립을 하면 수용 이제 토지위원회 쪽으로 가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평가를 해서 여기다 통보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불복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계속 좋다 할 것이냐, 뭐 해서 재결 보상금을 청구한다거나 불복할 경우 음, 여기 승복을 하면 공탁 및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받고 평가 재개 결과에서 뭐 요것도 한번 불복, 행정소송까지 가는데 요게 좀 힘든 거죠. 그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그 개발 사업이 일시 중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이 보상 사업은 그 다음에 토지, 뭐 건축물, 공작물, 과수, 묘목, 농작물 이게 이주 정착금까지 해서 주거 이전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신도시나 이런데 개발 계획이 뜨고 이렇게 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거기 보면 갑자기 막 그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비닐하우스가 막 쫙 쓰고 그 안에 막 이상한 노무역들이나 이런 걸 다 심어 놓잖아요. 이게 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급작스럽게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되거나 무슨 이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도 조금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허가란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법을 이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인가는 제3자의 행위를 보충하여 그걸 법률상 효력을 완화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어렵죠? 허가가 더 어렵죠. 인가는 조금 더 완화된 행위고요. 그 다음에 승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낙 등 그런 법적인 성격과 인허가가 있고요. 토지 관련 인허가는 토지 발생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있는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관련 인허가는 별도 법을 근거하여 사업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주택건설 시 주택법, 관광단지 개발 시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건축 행위에 대한 인가 허가로 규모가 큰 경우일 경우 건축 허가와 동시에 사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승인과 심의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로 들었던 게 롯데타워를 예로 들었었죠. L타워. 그래서 그 심의에서 계속 반려되다가 서울시 공항의 각도를 부지를 틀어야지 이제 이착륙이 가능하다. 그 정도 높이는. 그래서 그 비용까지 롯데 그 L타워에서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인가와 허가를 내준 적이 있었죠. 영업 관련 인허가는 영업이 시작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항상 시설, 판매 시설이나 근린 생활로 각종 영업에 대한 허가 절차 등이 있습니다. 건설 관리와 용지 등급, 이제 요거는 프로젝트 관리자, 마케팅 관리자,
그다음에 재무 담당, 파이낸셜, 그다음에 프로퍼티 관리자죠. 이게 그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요런 개발팀의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관리와 용지 공급에서 건설 관리, 건설물 위험 관리는 여러분 뭐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해서 위험도 체크, 개발 사업의 위험 분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무 위험, 건설 위험, 운영 위험, 정책 위험.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죠? 뭐 재무 위험이나 운영 위험은 이제 보통 거의 다 이제 인지된 위험이죠. 계획에서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 근데 건설 위험이나 정책 환경 위험은 이게 언제 어떨 때 바뀔지 모르는 거죠. 자연재해 같은 거 특히. 그리고 뭐 여기선 기술적이나 이런 거는 제일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이 안전사고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대처하기가 힘들고 요 두 개가 제일 까다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발 위험 관리 방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 공사 관련해서 안전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전에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날 그날의 뭐 일하는 사람들의 컨디션, 그리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현장 관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용지 공급. 용지 공급은 재개발 사업에 근거하고 있는 법에 의해 공급 방식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죠.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용지 분양을 위해서 먼저 택지 공급 승인 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 택지 공급을 승인 받은 후에 공고 절차를 거쳐 공급을 한다. 이런 거는 대부분 LH공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대규모 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 사업들, 지자체장이 허가를 내주죠. 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위임받은 자가 이제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택지 공급 방법의 추천, 경제적 입찰, 수의 계약 부분으로는 뭐 가능은 하죠. 근데 수의 계약 부분은 관공서나 뭐 이런 것들, 추천 방법은 국민 건설 용지나 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나 관공서 뭐 이런 거 주택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급하는 경우 학교, 공공청사,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해요. 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남는 경우가 아니니까 일괄 분양이고, 인수인계 대상의 공공시설과 협의점 시설에 관해서는 자, 신도시 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물들 지방 단체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행정지자체 공유자산 지침 관리에 의한 것이고, 일반 공공시설은 뭐 도로, 공장 뭐 쭉 있죠. 녹지.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크게 나왔던 게, 그, 공공, 그, 공업단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하수 관로 시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죠. 이런 하수 관로 시설. 근데 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일정 깊이 이상으로 파가지고, 성토를 하고, 이제 무거운 차량이 지나가도 버티게끔 해야 되는데 무거운 차량들이 지나가니까 그 하중으로 인해서 치마가 있고, 그래서 하수 관로들이
유격이 생기고 깨지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죠. 그 다음에 관리 조직이 필요한 경우, 뭐 정수장, 배수장, 가압장, 취수장, 배수 관문, 도서. 여기서 그때 한번 또 문제가 생겼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배수지였죠.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단 물을 가둬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비가 끝나면 거기 있는 물을 다시 배수를 해서 이제 강으로 흘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관리 그 원청업체와 지방자치단체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공사를 완공한 데랑 이제 시험 운행을 하다가 인수인계가 안 끝났다 라는 핑계로 이 이 시설을 만든 시공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문제죠. 지자체가 그거를 발주하고 모든 거를 지자체가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거기서 사람이 3명 정도 죽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좀 커지죠. 인사사고는 항상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하고 공사 부분 쪽은 조금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음, 그 뭔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지방자치 뭐 그쪽으로 그 공무원이 되셨을 때 이런 책임을 안 지려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공공시설 인수 인계 방법, 합동점검, 뭐 그거죠. 합동사업 이제 해당 시설 합동점검을 요청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점검 요청일로 30일 이내 합동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공공시설에 이제 공용 게시하는 경우 관리청이 그 시설의 관리권을 인수하게 되죠. 하자 보수 경우는 합동점검에서 이제 공공시설의 관리 권한, 하자 보수, 유지 보수에 해당하고 관리관청이 담당하는 거고, 비용 부담 또한 이게 완료가 되면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돼 있죠. 지방공사와 뭐 공단, 이거는 공사는 일종의 회사고 지방공단은 일종의 공공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죠. 약간의 기업과 그 비영리 단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 경영이 특징이고 특정 사업을 수탁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수탁금이고 판매 수익금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9장 지구 단위제 신개발 사업, 지구 단위제 사업, 뭐 도시 시공구 계획에 있어서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죠. 뭐 시료,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만기되는 거는 언제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하고 결정 고시가 끝난 이에 3년 이내, 3년 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고시가 끝나고 5년 내 공사 착수가 안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실효가 되는 거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거죠. 항상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시험을 보실 때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 대상, 뭐 도시지역 안에는 용도지역지구, 도시개발구역, 뭐 정비구역, 택지
개발구역,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구역, 관광특구, 관광단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업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해제되는 구역, 이제 녹지나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자, 요번에 보시면 아시지만 어쨌든 태릉 골프장이 군 부대 시설이지만 공원 시설이었죠. 요게 해제되면서 어떻게 주거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임의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 지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정비구역, 택지개발구역, 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 재난지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 내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0만 제곱미터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10년이 지난 지역 요런 거.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지정 대상,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되냐? 100분의 50 이상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다음 요건이 모두 해당돼야 돼요. 계획관리 지역의 나머지 용도 지역, 보전 또는 생산관리 지역이고, 면적 요건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 포함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기반시설 요건으로는 도시, 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요건은 자연환경, 경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구역으로 법이 지정된 요건이죠. 위치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요건, 자연환경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지역에 한해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죠. 도시 외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 등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 하는 지역. 요 지역은 이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 내에서 많이 하려고 그러고 도시지역 외에선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은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 사항 중 3호 및 5호가 항상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3호와 5호는 항상 사지나 오지선다형의 답이 항상 껴 있어야 된다죠.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고 최저 한도가 있고요. 기존 용도 지구를 자, 그럼 첫 번째 용도지역, 고도지구 제외해서 세분화 또는 변경하는 지역,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내에서 건축물이나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대상지역, 그 다음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개발 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의 토지 규모의 조성 계획이 있는 지역이고요.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성까지 지정할 수 있죠. 환경관리계획에선 경관계획도 필요하고요. 교통처리계획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죠? 경관 분석하고 교통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나머지를 또 할 수 있겠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개호기에 맞게 건축 공작물 및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게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완화 수립 조건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냐? 국토계획법에서 건축물 제한, 건폐율 제한이 있고 건축법에서는 대제한의 적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는 높이 제한, 공개 공지 등이 있고 부설 주차장, 부설 주차장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대신 이거를 위임한 데가 뭐 보통 그 이 도시계획위원회 쪽에 가서 많이 위임돼서 거기서 한번 회의를 거쳐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걸쳐서 이게 되냐 안 되냐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거죠. 역세권 개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역세권 개발은 역사로부터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보도에 의해서 10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 뭐 지하철역 이런 거예요.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 도시민들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죠. 도시 간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할 수 있고요. 각종 이벤트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고 상업을 발달시키는 산업교육 역할을 하고 정보통신의 교류 중심지 역할을 하죠. 여기서 보셨을 때 자, 뭐 도시간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한다. 왜? 역 앞에는 여러 도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화가 섞이게 돼요. 그 문화가 섞이면서 좀 특이한 문화를 이제 갖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벤트와 교육의 장이다. 역 앞에 보면 보통 광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많이 이용하는 편에 있죠. 그리고 상업을 발달시키는 산업의 교류 역할. 우리가 교통이라는 거는 물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사람도 이동을 하지만 물건도 같이 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역 앞에는 예전부터 뭐가 있었죠? 시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어요. 보시면 뭐 서울역 앞에도 남대문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발달이 돼 있었고 영등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 기차역에서 오는 물류를 바로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요새는 자동차라는 교통이 새로 나오면서 좀 그 변형되기는 했지만 많은 양의 물류를 한꺼번에 이동시킬 때는 다른 것보다 이 철도가 가장 빠르고 비용, 코스트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이죠. 정보와 통신 교류의 중심지. 자, 그리고 보시면 예전에는 역 앞에 편지나 이런 것들이 물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정보와 통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좀 예전에 입각해서 만든 이론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거를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희 학교도 그렇고 뭐 경기대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스쿨버스들이 있는 데가 옛날에는 수원역 앞에 거의 다 있었죠. 근데 요새는 좀 찢어졌어요. 뭐 화서역도 있고 뭐 좀 나눠졌는데 그런 식으로 역 앞에는 보통 학교와 연계된 교통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역 앞에 보면 항상 대형 뭐 서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있었어요. 보면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착 역세권. 정착 역세권 주로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역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중심이 고층화되고 좀 더 다기능화되고 복잡화되고 기존의 지역을 재개발하는 시기다.
어, 이제 역세권은 요거는 지금 역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이제 버스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순환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걸 봤을 때는 어, 버스의 종착역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좀 도시 외곽에 돼 있죠. 외곽에 돼 있으면 어떡하죠? 거기가 좀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뭐, 거기서부터 이제 출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의 문화적, 사회적인, 역사적인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버스 정류장 그 주변을 보면 약간 서민적인 음식이 많고, 어, 그 다음에 이 기차역이나 이런 중심지를 보면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먹거리 음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좀 요새 인식이 안 좋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키벤이라 그래가지고 그 역의 특이한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그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그 특수한 문화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 역세권 개발을 할 때. 환승역세권, 열차 주변이 노선이 교차하는 것이죠. 뭐 주교통 연결하는 신도시 급성장을 돕고 도시 성장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통근 도시로서의 성격, 경부선과 장항선을 교차한 천안역과 경부선과 호남선이 하는 대전역.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예전에 환승역은 뭐 증기기관일 때는 되게 오래 머물렀고, 일제시대에 증기기관을 썼을 때는 왜 거기서 서탄도 보충하고 물도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가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디젤 기관을 썼을 때만 해도 그 역에서 보통 한 20분? 10분에서 20분은 머물러서 이제 뭐 기름이나 이런 걸 공급을 받고 물류를 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그런 변화의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새 고속철도가 나오면서 요 환승역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환승역이라는 데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머물지가 않아요. 보통 5분? 5분 이내? 그러기 때문에 환승 역세권이라는 거 자체가 요새는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역 안으로 뭔가 물류를 가져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특이한 것들, 옛날에 그 대전역 하면 그 가락국수가 되게 유명했죠. 내려서 가락국수를 먹고 뛰어 올라가도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5분인데 가락국수가 데펴지면 이제 떠나겠죠. 이 환승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 발달에 의해서 조금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통과 역세권은 그 지역의 관광지 혹은 휴양지, 특수한 도시 성격이 없으면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이 또 이 KTX 같은 경우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지나는 경우에 속도가 되게 빠르고 머무는 것도 잠깐 머물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성이 없다 그러면 되게 이제 개발하기 힘든 사항이 되는 거죠. 기존 역색을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역사를 신설하여 개발.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정해져 있어요. 기존 역을 재개발할지 어떨지에 관한 거는. 역세권 개발의 유형, 고층 복합 유형. 보통 보시면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이렇게 좀 되게 큰 역들, 그리고 동경역, 나고야역, 교토역 이런 데들 보면 역사가 되게 고층화돼 있죠. 그래서 보통 백화점을 끼고 주차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리고 안양역 같은 경우도 보면 롯데백화점 들어가 있고 거기 롯데시네마 들어가 있고 골프 클럽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 있죠? 오피스 상업시설도 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양화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죠. 서울역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서울역 있죠. 그 옆에 보면 오피스 빌딩 있죠. 그 다음에 KTX 노선, 공항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면서 이제 고층화돼 가고 있죠. 그쪽 지역이 지하철 연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역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좀 대부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역에 들리면 그 바깥에 주변을 나가서 좀 여러 가지 뭔가를 바라보고 먹거리도 먹고 이제 좀 발달을 하게 됐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게 역 안에서 모든 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형 단일 건물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개발형 같은 경우는 서울역 같은 경우도 구청사를 좀 박물관 형태로 놔두고 그 옆에 건물들을 새로 신축 고층화 시키면서 개발을 했었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관청주도, 민간주도 역할, 역사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거기에 많이 좀 하려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와사키역, 오미가역, 치바역 정도. 그 다음에 신시가지역은 우리나라에 약간 있는데 천안과 경주 역사, 뭐 구상에 참조해 보면 되시고, 도시 정비형, 도시 규모에 알맞게 뭐 도시 개념을 가져와서 하는 거고, 역세권의 쇼핑센터와 중소형 건물을 유치해서 그것들을 이제 좀 하는 것이죠. 역세 역세권 외곽에는 아파트와 대형 건물을 유치시켜서 뭐 출퇴근 효과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부도심형은 오피스 전용 부도심 개념이고 대형 오피스와 호텔, 공원 및 주거 단지 등을 유치시키는 것이죠. 지하 공간의 정의. 땅속에 땅굴을 파고 만든 구조물적인 공간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원시 시대부터 인류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했죠. 뭐 움집 같은 것도 보면 밑에 땅을 좀 파서 거기 가운데 불을 놓고 위에 나뭇가지를 쳐서 만드는 그런 식이었죠. 화약과 토목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위적인 지하 공간이 되게 넓어졌죠. 그 다음에 과거의 지하 공간은 저장 및 통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요새의 현대 토지는 어떻게? 그 밑에 상가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수원역을 기준으로 보시면 수원역 밑에 그 광장 도로 들어가는 쭉 라인을 따라서 보시면 가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위에는 횡단보도를 적게 만들고 대부분 지하 통로로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뿐이 없게 만들었어요. 제일 빠른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게 만들면서 그 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그 밑에 지하 공간의 활용성을 좀 더 극대화시킨 것이죠. 강제적으로 그쪽을 이용할 수뿐이 없게 만든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상권 형성이 되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거를 그 지하상가 쪽은 되게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제 지하 공간의 분류, 굴착 공간, 엉개 공간, 개착 공간이 있는 거. 안반층을 굴착해서 조성한 거고, 엉개 여기는 지표를 파내서 다시 덮은 거죠. 그 다음에 용도는 주거, 단독 연립, 뭐 비주거, 종교, 레저, 공공사업, 창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단독이나 연립 보면 반지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비주거 지역은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창고죠. 농업 형태 뭐 마늘이나 이런 거 양파 저장은 전부 다 땅을 파서 땅에 토굴로 해서 이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뭐 기관시설,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군사시설 우리가 뭐 폭격이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지하 공간을 파서 만든 거죠. 심도는 저심도 3m에서 30m, 중심도는 30에서 70, 대심도는 70에서 100m. 목적은 건축 면적의 확대, 공간 확대, 열 손실 감소 뭐 쭉 다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있죠. 열 손실이 감소한 대신에 습기가 많이 차고 지하 공간을 깊게 파면 팔수록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러면 이 지하 공간으로 물이 침투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유인 공간, 무인 공간, 선적 공간, 면적 공간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자연적 배경에 보면 안정적인 화감함과 편마함 지역을 선호하죠. 왜? 그래야 안 무너지니까. 그리고 사회 환경과 이제 사회적 배경은 도시개발 공간이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 기능 개선 사업의 압력,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뭐 우리가 역세권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물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다 주거 공간을 얻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철도가 오가면서 진동이 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층 이상이 된 그 진동이 계속 전달이 돼가지고 사람이 잘 때 이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조용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장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면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보면 기후적 제약의 극복, 한진 그 북극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거기다 땅을 파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겠죠. 보차 분리, 지하상가, 지하보도 우리는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지상과 일체화로 활성화는 이제 지하 주차장, 지하 네트워크, 지하 상가, 문화 및 레저 공간 확보, 이제 스포츠 시설, 콘서트홀,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얘기하면 그 연극 공간이나 이런 게 좀 지하에 많죠. 왜? 음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시설들은 좀 아래로 들어가는 게
이게 차단이 되니까 훨씬 좋죠. 그래서 여러분 뭐 보시면 클럽 뭐 좀 음을 세게 트는 것들은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들도 지하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대학 연구시설 같은 경우 음, 그 이공관 쪽에 보면 그 이제 지상층에서 보면 지하죠. 이제 반지하라 그래야 되나? 한쪽 벽은 이제 지하고 한쪽은 1층 공간이 되는 바깥 공간과 연결되는 공간인데, 그런데 보시면 주로 뭐 어떤 거를 두느냐, 실험 기계 중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반 건축물 위에 두면 뭐, 그리고 콘크리트 압력 실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건물 위에 두고 큰 압력을 줘야 되는 것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물의 이 치마나 이런 것들보다 이 건축물의 강도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지하로 많이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기관시설의 지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거의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수도, 공동구, 이 지하, 전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돼서, 영화 보시면 뭐 터미네이터나 이런 영화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기는 뭐 하수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해서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선도 뭐 한쪽에는 뭐 전기 공급선, 한쪽에는 통신선, 뭐 이런 식으로 1, 2, 3층을 양쪽으로 쫙 나눠 가지고 밑으로 관로 시설을 만들어서 쭉 지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시설이 망가지거나 보수 공사를 할 때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게 지하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냉동시설, 냉장시설, 공장 같은 경우는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 발생을 막는 것이고,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훨씬 적게 들어요. 왜? 같은 그 전기를 써가지고 냉동이나 냉장 시간을 되게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의 수변 공간이 가지는 육지에 인工적으로 개발된 공간. 우리가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있죠. 산 좋고 물 좋으면 정자를 만들고, 정자를 만들어 놓으면 앞에다 뭐 물길을 끌어오던가, 그 뒤에 흙을 파서 나무를, 그 산을 만들던가, 뭐 이런 농담이 있는데, 그 아주 옛날부터 이런 건 되게 많았어요. 신라의 포석정 이런 데 가보면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 가지고 만들었죠. 거기다 술잔을 띄워놓고, 이게 술잔이 돌면 그 술잔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뭐 시를 지었대던가, 뭐 이런 유흥 공간, 유희 공간으로 많이 사용됐던 공간들이죠. 예전부터 해변 강변들에 비해 규모가 큰 수역 지역 육지에서 진행 개발이 되죠. 일산에 보면 호수공원, 판교도 호수공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좀 그 대규모 그 개발을 할 때, 요새는 그 공원 뷰, 공원 프리미엄, 뭐 뷰 프리미엄이 많이 붙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환경적인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가치를 높이 쳐주고 경제적으로 높은 개발 효과나 그리고 공공시설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거충학회 해양학회는 해안선에 접한 유격 주변에 그것을 특히 근접한 수역에 병행하여 만든다. 일본은 섬나라죠. 그리고 화산섬으로 만들어진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막 쫙 이 동해안 같은 이런 그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좀 적어요. 좀 이렇게 딱 깎여지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거는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뻘 지형이 거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좀 힘든 방법이죠. 워터프론트의 특성은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이죠. 멀리까지 우리가 꼭 산이나 바다를 안 찾아도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나 이런 데 가서 어, 그 바다 내지는 강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화나 역사가 많이 축적된 공간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 되죠. 조망성이 좋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워터프론트 개발 유형에는 쾌적한 공간을 활용, 뭐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 공간, 공간적으로 이제 개방되는 시야감이 있죠. 호수 같은 데 이렇게 쫙 멀리 보이는, 그래서 시야적으로 좀 개방된 시야를 보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요. 자연스러운 어메니티 형성. 그 여러분들이 그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탁 가서 앉아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변 그 호수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데를 쭉 가보시면 전부 다 쌍쌍 아니면 가족 단위, 혼자서 나오시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고 산책,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메니티가 상당히 좀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런 곳들이 다양한 기능으로 입지를 활용, 뭐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공연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고 뭐 주차 공간도 좀 넣을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죠. 유휴지 재생은 시대 흐름에 타지 못하고 뒤처지기 시작한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여 도시 공간을 개발하는 것. 옛날에 호수가 있었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안양천 쪽 옛날에 어땠죠? 막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안양천은 되게 냄새가 심하고 벌레 많고 이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바꿨죠? 자전거 도로 만들고 옆에 풀도 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흐르는 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을 풀어 놓으니까 뭐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이런 식의 좀 우리가 싫어서 안 가던 이 물결 공간을 이렇게 다시 개발해서 만드는 도시 공간을 하면서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런 게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에 뭐 예가 있긴 한데 우리랑은 틀리고 저는 안양천을 예로 들었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했을 때 녹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 더 만들기가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면 좀 더 좋은 그러한 문제를 뭐 녹지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 더 부여해 줄 수 있는 거죠. 도시민들에게. 뭐 도심의 공동화를 그래서 좀 경감시켜 줄 수 있고 도시 문제 또한 경감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이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공간에는 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줄어들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에 근접한 워터프론트를 개발한다. 그래서 우린 주로 어떻게 한강 뭐 이런 쪽 지금 막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걸로 엄청나게 했죠. 예전에 제가 한창 고등학교 때 갔을 때 한강은 그냥 불량 학생들이 모여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차들이 세워져 있고 대형 트럭들이 좀 주차해 놓고 이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 형성도 되고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좀 뭔가 활발한 느낌이 들어요. 한강 그러면. 예전에는 그게 몇 군데 지구, 뭐 반포지구나 이렇게 강남에 밀집한 지역에 한해서 그랬는데 요새 보면 자전거 길 만들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거기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성에도 문화와 위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소비를 위한 인구 유입을 한다. 요새 제일 핫하게 뜨는 데가 어디죠? 반포 GS. 그럼 누구나 다 알죠. 그 뭐지 나 혼자 산다의 그 여자 3인방들이 밤에 가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먹고 근데 거기 보니까 2층에 막 치킨도 팔고 뭐 이런 것들 BBQ도 들어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멀리 가서 사 먹지 않고 배달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뭐 소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고 햇빛 둥둥섬 뭐 남들은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도시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하지만 많은 시도를 해봤구나 우리도 한강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도시 기반 정비용은 도심의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거나 기반 시설을 정비. 하천에 보면 우리가 잠실 쪽도 보면 어떻게 뭐 그쪽은 특히 주차장이 모자르니까 하천변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공원 공간으로 이런 식으로 좀 잘 뭔가를 만들어주고 어, 우리가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더 줄 수 있는 여분의 잉여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을 했을 때 정보화 단지 개발 개념과 목적 한 단지가 통신 위성을 이용한 세계적 규모로 고도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것 오피스, 주거단지, 위락, 스포츠 시설 모든 게 복합화된 단지 정보와 통신을 거점으로 뭐 만든다.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한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보 처리 효과 정보 유통이나 판매 등에 관한 부분을 강화한다. 이렇게 만든 게 어디죠? 우리가?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광교 신도시가 이런 정보화 단지나 이런 거를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광교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이게 우리가 특화됐다고 느껴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 유형, 통신시설 복합단지형, 기능분산형.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뉴욕, 뉴저지, 텔레포트, 뭐, 요런 것들이 있고, 음,
복합단지형을 저희는 대부분 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통신 이제 부동산 개발을 접목시킨 해서 텔레포트 동종 또는 전문화된 분야의 유사한 시설을 통신 시설과 함께 구축하여 된 형태 연구단지 지형 그래서 광교 쪽이 복합단지형이라 그래서 정보화단지 기능을 넣어서 만든 그 단지고요. 기능 분산형 이런 것들도 있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형, 컨벤션형, 데이터베이스형, 방송 영상형, 리조트 레저형, 연구개발형 이렇게 좀 다 있는데 그 방송 영상형은 상암동을 그렇게 개발했죠. 옛날에는 거기가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 막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냄새 심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덮어서 지금 하늘공원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이제 방송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서 상암동은 방송 영상 지형으로 만든 것이죠. 데이터베이스형, 컨벤션형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컨벤션형은 지금 송도 신도시가 거의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요. 연구 개발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역사 보존 도시의 개념, 일정적인 문화 질서 유지 속에 사람들의 삶이 집약된 공간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삶을 위한 지표. 역사 보존 도시의 특징, 각 도시를 통해 풍부한 다른 문화적 경험을 한다. 과거 생활과 사상을 이해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역사 흐름을 인식해서 도시의 존재적 가치를 부여한다. 존재 그 자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구심적 역할을 한다. 도시 공간의 중심이 되고 도시 환경에 질적인 기여를 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열해서 대충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어디죠? 화성 행궁 수원 내에서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보존하고 거기서 또 이러한 문화적인 뭔가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수원이 지금 화성 행궁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 문화적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보여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전라도의 한옥마을 이런 곳들, 그 다음에 완전 역사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데는 어디죠? 안동이죠. 안동. 거기는 개발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있으면서 그 주변으로 안동 고등어나 그 양반들이 먹던 먹거리 음식들이 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와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서 그걸로 관광도시화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덴티티가 확고하고 도시 기반의 원천을 가진다. 도시의 다양성 부여, 역사성 부여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역사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테마를 잡아서 많이 그 개발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들어서면서부터 앞으로 조금 이런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대규모적인 이런 전염병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관광이나 이 모든 시설 개발들이 셧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역사 보존 개발을 할 때 과연 그것만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역사 보존 도시에는 제일 중요한 거 문화재 보존, 민족문화 계승하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문화재 청장은 보존 관리에 의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을 해야 되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가 돼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이제 역사 보존 도시에 대한 제도적 변화, 사료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각종 사료를 수집 보존 편찬 발간해야 되고, 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이 사찰은 우리가 뭐 지금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불교, 유교 이게 문제 이제 전통이었기 때문에 법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고도에 관한 특별법, 고도라는 거는 옛고자예요. 높은 데가 아니라 옛날 그 도시들에 대한 관리, 특별법, 문화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전통무상, 그 우리가 풍납동 개발할 때 거기를 공원화 했던 게 올림픽 공원 안에 풍락토송이 그게 발견되는 바람에 그쪽이 전부 다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개발이 제한됐죠. 요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월요일 날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는데 요번 주 단어는 첫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